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정말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그 온라인 중고차 판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카바나. 네, 카바나. 요즘 정말 뜨겁죠? 맞아요. 특히 최근에 미국의 투자은행 제프리스 증권에서 이 카바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그것도 아주 큰 폭으로 올리고 목표 주가까지 상당히 파격적으로 제시하면서 시장이 그야말로 술렁했어요. 그렇죠. 그 목표 주가 때문에 다들 놀랐죠. 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주가 오르겠네, 이 결과만 볼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평가가 나왔을까? 그 배경에 깔린 진짜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 손에는 지금 제프리스 보고서 분석 내용을 포함해서 카바나를 둘러싼 여러 비즈니스 분석 자료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뉴스 기사 몇 개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분석 자료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쟁 환경은 어떻고, 또 거시적인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래서 카바나의 미래 가능성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패스틀, 5forces, VRIO, SWOT 같은 다양한 분석 툴로 아주 입체적으로 조명한 내용들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보는 거군요. 이 거대한 미국 중고차 시장을 카바나가 지금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회사가 그냥 차 파는 곳이 아니라 파괴적 혁신 기술 플랫폼이라는 이런 엄청난 평가까지 받게 됐는지, 그 핵심 이유를 당신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은 카바나가 사업하고 있는 그 큰 판,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주변 환경을 알아야죠. 네,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카바나의 행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가 패스텔 분석이라는 틀을 사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political, 경제, economic, 사회, socio-cultural, 기술, technological 이런 요인들을 보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환경 요인이 있는데요. 먼저 정치나 법률, political, legal 환경을 보면 이게 참 재미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그 중고차 시장 하면 고질적으로 따라붙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바로 레몬 마켓, 정보 비대칭 문제요. 레몬 마켓. 소금 썩었는데 겉은 멀쩡한 레몬처럼 문제가 있는 차를 속여 파는 시장을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소비자는 늘 불안하죠. 이 차 뭔가 숨기는 건 아닌지, 제대로 된 차가 맞는지.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최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가 오히려 카바나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규제 강화가 기회다.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카바나는 처음부터 투명성을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150가지 항목을 꼼꼼하게 검사한다. 마음에 안 들면 7일 안에 무조건 환불해준다. 이런 정책들이요. 그러니까 정부 규제가 강해져서 시장 전반의 투명성 요구가 높아질수록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던 신뢰 기반 모델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신뢰를 얻기가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규제가 오히려 경쟁 우위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정직함이 최고의 전략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건 미국은 주마다 법이나 규제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을까요? 물론 그건 계속해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요. 주별로 다른 라이센스 요건이나 소비자 보호 규정 같은 것들은 분명 전국 단위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죠. 그렇군요. 그럼 경제적인 이코노믹 측면은 어떤가요? 경제적인 면도 좀 봐야 하는데요. 보통 경기가 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비싼 신차를 사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를 더 찾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미국 중고차 시장 자체가 연간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3조 원이 훨씬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입니다. 1,000조 원이요. 와,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시장에서 카바나가 현재 점유율이 아직 2% 남짓이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만 더 가져와도 예를 들어 제프리스가 예측하듯이 10%까지만 가도 그 성장폭이라는 게 정말 엄청나다는 계산이 바로 나오죠. 시장 크기 자체가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야, 시장 크기 자체가 주는 기회가 어마어마하군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런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가 카바나에게 마냥 좋기만 한 걸까요? 아무래도 차는 할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금리가 높으면 부담이 될 텐데.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양날의 검이죠. 금리 인상은 분명 중고차 수요 자체는 늘릴 수 있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카바나의 아주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인 자동차 할부 금융 사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혜권이 금융 쪽에도 있군요. 네, 그렇죠. 중고차 판매 자체의 마진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금융상품 판매 수익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할부 금융상품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건 분명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회문화적인 소시오컬처럴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건 좀 카바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건 확실히 카바나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거래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온라인으로 못 사는 게 없는 시대가 됐죠. 맞아요. 처음에는 뭐 음식이나 옷, 생필품 정도였는데 이게 점점 확대돼서 이제는 자동차 같은 고가의 내구재까지도 온라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정말 많이 낮아졌어요. 제프리스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 미국 성인의 3분의 1 정도가 다음 차는 온라인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을 정도니까요. 3분의 1이요? 엄청나네요. 네. 특히 젊은 세대, 뭐랄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는 더 매력적이죠. 집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수많은 매물을 비교 검색하고 딜러랑 얼굴 붉히면서 가격 흥정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아낄 수 있으니 이건 뭐 거부하기 힘든 장점이죠. 편리함. 그게 핵심 키워드군요. 그리고 이 모든 편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 기술입니다. 카바나는 단순히 웹사이트만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정말 첨단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술들이죠?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중고차 가격을 아주 정교하게 산정하고요. 또 고화질 360도 이미징 기술로 차량의 내외부 상태를 거의 직접 보는 것처럼 속속들이 보여주죠. 그리고 그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구매 과정, 뭐 서류 작업이나 금융 승인 같은 것들을 전부 디지털화해서 아주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거죠. 와, 정말 기술 집약적이네요. 네, 이게 바로 수십 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던 전통적인 오프라인 딜러들과의 결정적인 차별점입니다. 기술을 통해서 앞서 말한 레몬마켓 문제, 즉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동시에 사용자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카바나가 이 거대한 중고차 시장을 흔들고 있는 핵심 동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카바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 즉 거시적인 흐름이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겠습니다. 규제 환경의 변화, 거대한 시장 규모, 비대면 선호 확산, 그리고 기술의 발전 같은 요인들이 카바나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물론 금리 같은 위험 요인도 있지만요. 네, 큰 그림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더 좁혀서 카바나가 직접 뛰고 있는 이 중고차 산업 내부의 경쟁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이른바 산업 구조 분석이라고 하죠. 경쟁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새로운 도전자들은 쉽게 나타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카바나의 진짜 실력, 그 경쟁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마이클 포터의 5 Force 모델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좋습니다. 5 Force 모델로 보면 카바나의 위치가 더 명확해지죠. 첫 번째 힘, 산업 내 경쟁 강도부터 보면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미국 중고차 시장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파편화된 fragmented 시장입니다. 파편화되었다는 건 그러니까 잘게 쪼개져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몇몇 대형 업체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수많은 중소규모의 딜러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구조였죠. 각자 자기 지역에서 영업하는 시기였어요. 동네마다 중고차 매매상이 쭉 늘어서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런 환경에서 카바나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국 단위의 방대한 재고를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해주는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정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전국의 매물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표준화된 검수 시스템, 정찰제 기반의 투명한 가격 정책, 그리고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기존에 흩어져 있던 지역 기반 경쟁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경쟁 우위죠. 전국 단위 플랫폼과 표준화된 서비스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
이게 핵심이군요. 그럼 두 번째 힘, 신규 진입자의 위협은 어떤가요? 다른 누군가가 카바나 저거 괜찮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쉽게 뛰어들 수는 없을까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고차 이커머스 사업이라는 게 겉보기와는 달리 초기 투자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초기 투자 비용이요? 어떤 것들이죠? 일단 팔차를 사들여야 하잖아요. 그 매입 자금만 해도 엄청나죠? 그리고 사온 차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제대로 검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수리하고 광택까지 내서 상품으로 만드는 자체 시설. 이걸 카바나는 재정비 센터, IRC, Inspection and Reconditioning Center라고 부르는데 이런 대규모 시설을 여러 거점에 구축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상품화된 차를 전국 각지의 고객에게 안전하고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자체 물류 네트워크까지 갖춰야 하죠. 이게 다 돈입니다. 와, 정말 인프라 투자가 많이 필요하네요. 웹사이트 하나 만드는 수준이 아니군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중고차 거래에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신생업체가 단기간에 소비자들에게 여기는 믿고 사도 되겠다는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를 쌓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카바나는 이미 이 시장을 먼저 개척하고 상당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선점자 우위, First Move Advantage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선점자 우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유명한 자동차 자판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진입 장벽을 높이는 데 한몫한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하고 혁신적인 마케팅이었죠. 맞습니다. 그 자동차 자판기는 단순히 눈길을 끄는 쇼맨십을 넘어서 카바나라는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죠. 저런 것까지 하는 회사라면 뭔가 다르겠구나 하는 인상을 준 거죠. 그리고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나 실행력은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하기도 힘들고요. 그것 자체로도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힘, 대체제의 위협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중고차 대신에 예를 들어 신차를 사거나 아니면 차를 빌려 타는 리스 혹은 요즘 많이 이용하는 카쉐어링 같은 것들을 더 선호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것들이 카바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서비스들이 중고차의 대체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그 위협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첫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차를 빌려 쓰는 것보다는 내 차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은 땅이 넓어서 차가 필수품인 경우가 많고요. 네, 소유욕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둘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신차는 당연히 비싸고 리스도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죠. 카시어링은 필요할 때 잠깐씩 쓰기에는 좋지만 매일 차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내 차를 가질 수 있다는 중고차만의 매력은 여전히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 서비스들이 중고차 시장 전체를 뿌리채 흔들 정도의 위협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힘, 구매자의 교섭력은 어떤가요? 예전에는 정보가 부족해서 딜러가 부르는 게 값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도 하고 차량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으니 구매자들의 힘이 훨씬 세진 것 아닌가요? 이게 카바나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건데요. 맞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정보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서 구매자들의 교섭력은 과거에 비해 확실히 강해졌죠. 이제 소비자들은 예전처럼 발품 팔지 않아도 손안에서 여러 딜러의 가격과 조건을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호갱되기 싫어하니까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카바나는 이 강해진 구매자 교섭력을 피하려고 하거나 어떻게든 눌러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정면으로 받아들인다? 네. 예를 들어 가격을 흥정없이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 해글 프라이싱, 차량의 상태를 아주 상세한 사진과 검사 리포트로 가감없이 보여주죠. 흠집 하나까지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7일 환불 보장 같은 제도로 구매 후 불확실성까지 줄여주고요.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들이 여기는 뭘 숨기는 게 없네. 정직하네. 하고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즉, 높아진 구매자 교섭력을 투명성과 신뢰로 수용하면서
그걸 역으로 자신들의 강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와, 그 발상이 대단하네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군요. 그런 셈이죠. 마지막 5번째 힘, 공급자의 교섭력은 어떤가요? 카바나가 차를 사오는 쪽, 즉 공급자들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특정 공급업체가 힘이 너무 세서 카바나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중고차를 파는 사람들 말이죠. 네, 중고차의 공급원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차를 팔려는 개인 소비자들일 수도 있고, 대규모 중고차 경매장, 억션일 수도 있고, 렌터카 회사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차량들, 혹은 다른 중고차 딜러들로부터 사오는 경우도 있죠. 공급 채널이 여러 군데군요. 그렇습니다. 공급 채널이 이렇게 다변화되어 있다 보니 특정 공급자가 시장 전체를 쥐락펴락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카바나는 특히 개인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차량을 매입하는 시스템, 다이렉트 투 컨슈머 소싱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내 차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매입 가격을 제시해주고 직접 와서 차를 가져가는 방식이죠. 이게 안정적으로 매물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교섭력 측면에서도 카바나가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파이브 포시스 분석을 통해 보니까 산업 내 경쟁은 치열하지만 카바나가 규모의 경제와 브랜드로 우위를 점하고 신규 진입 장벽은 꽤 높고 대체제 위협은 제한적이고 구매자 교섭력 증가는 오히려 투명성 전략으로 흡수하고 있으며 공급자 교섭력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카바나에게 꽤 유리한 경쟁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업 구조 자체가 카바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바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 페스텔, 그리고 산업 내부의 경쟁 구도, 파이브 포시스까지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카바나 안에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밖에서 부는 바람도 좋고 경쟁자들도 만만해 보이지만 결국 승부는 자기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부 역량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카바나의 속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무엇이 카바나를 지속적으로 앞서 나가게 하는가? 이 회사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는 무엇인가? 카바나만의 비장의 무기가 도대체 뭔지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한 틀이 있죠. 바로 VRIO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VRIO 프레임워크. 기업이 가진 자원이나 역량이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죠. VRIO,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 건가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VRIO는 4가지 질문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첫째, 그 자원이나 역량이 정말로 가치 있는가? valuable. 즉, 고객에게 효용을 주거나 기회를 포착하거나 위협을 막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가치. value. 둘째, 희소한가? rare. 경쟁사들 중에서 이걸 가진 회사가 거의 없는가, 나만 가지고 있거나 아주 소수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가 하는 거죠. 희소성, rarity. 셋째, 모방하기 어려운가, inimitable. 다른 회사들이 이걸 따라하거나 비슷한 걸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혹은 비용이 많이 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방 가능성이 낮아야겠죠. 모방 불가능성, inimitability. 마지막 넷째는 조직화되어 있는가, organized. 회사가 이 가치 있고 희소하고 모방하기 어려운 자원이나 역량을 제대로 활용해서 실제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쓸 줄 모르면 소용없으니까요. 조직화, organization. 아, 그러니까 VRIO,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그게 진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정확합니다. 4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일시적인 우위이거나 그냥 남들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VRIO라는 렌즈로 카바나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카바나는 이 조건들을 얼마나 잘 만족시키고 있나요? 제 분석으로는 카바나는 이 VRIO 조건들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만족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가치, value와 희소성, rarity.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온라인으로 차를 검색하고 금융 조건 알아보고 계약하고 집 앞까지 배송받는 이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편리함. 이건 바쁜 현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는 분명 가치 있는 서비스죠. 그렇죠. 시간 절약, 정말 큰 가치죠. 네. 그런데 이런 원활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웹사이트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차량 조달 능력, 표준화된 재정비 시스템,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IT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쉽게 갖추기 어려운, 즉 희소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적인 시스템 자체가 희소하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자동차 자판기 같은 혁신적인 마케팅 활동은 어떤가요? 이건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카바나라는 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인지도를 만들어냈죠. 이것도 분명 경쟁사가 쉽게 따라하기 힘든 가치 있고 희소한 무형 자산입니다. 네, 확실히 각인이 되죠. 그럼 세 번째, 모방 불가능성 inimitability는 어떤가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 웹사이트 디자인이나 기본적인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 같은 건 솔직히 아마존이나 다른 거대 IT 기업 혹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정말 모방하기 어려운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나 기본적인 기능들은 물론 복잡하거나 유사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카바라의 진짜 경쟁력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이 모방하기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수년간 운영하면서 축적해온 방대한 양의 고객 데이터와 차량 데이터, 이걸 분석해서 만든 정교한 가격 결정 알고리즘,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적화했을 전국 단위 물류 시스템 운용 노하우, 그리고 연간 수십만 대의 중고차를 표준화된 품질로 재정비해내는 대규모 시설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은 단순히 돈만 쏟아붓는다고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험과 시간이 축적되어야 하는 영역이죠. 아, 보이지 않는 자산과 역량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웹사이트는 베낄 수 있어도 그 웹사이트를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백엔드 시스템, 데이터 분석 능력, 물류 최적화, 재정비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수년간 쌓아온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같은 무형 자산은 정말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제프리스 보고서에서도 카바나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재정비 센터의 생산성을 높이고 배송 속도를 개선하면서 경쟁사와의 격차를 오히려 더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게 바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운영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의 깊이. 아,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단순히 겉모습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조건, 조직화, 오거나이제이션은 어떤가요? 이런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도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제대로 휘두를 줄 모르면 의미가 없겠죠. 카바나는 앞서 말한 이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방하기 어려운 자원과 역량들을 실제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또 그것을 회사의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조직 구조와 운영 프로세스를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팀이 산출한 최적 가격 정보가 영업 및 마케팅 전략에 바로 반영되고 재정비 센터의 효율 개선 노력이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며 물류팀의 배송 최적화가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연결되는 식으로 말이죠.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조직이 잘 짜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VRIO 분석을 통해 카바나의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니 이 회사가 가진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플랫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데이터, 물류, 재정비 역량, 브랜드 신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적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외부 환경 PESTL, 산업 경쟁 Five Forces, 내부 역량 VRIO까지 다 살펴봤으니 이걸 바탕으로 카바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볼까요? 흔히 말하는 수완 분석과 가치 사슬,
밸류체인 분석을 통해서 말이죠. 네, 좋습니다. 수엇 분석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한눈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카바나의 강점, strength는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 자동차 자판기 등 사용자 친화적인 원스톱 온라인 플랫폼, 전국 단위의 효율적인 물류 및 재정비 시스템, 그리고 투명한 가격 정책과 7일 환불 보장 같은 신뢰 구축 요소들입니다. 네, 확실한 강점들이죠. 반면에 약점 위크니스룸은 이런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높은 고정비용 부담을 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비대면 선호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처럼 고가의 상품을 온라인으로만 보고 구매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인 장벽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꽤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될 문제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약점이죠. 고정비 부담과 온라인 구매의 심리적 장벽. 그렇군요. 그럼 기회 요인은요? 기회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앞서 말한 1,0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미국 중고차 시장 자체가 가장 큰 기회이고요. 이 시장이 점차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메가 트렌드 역시 카바나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제프리스 증권이 현재 약 2% 수준인 카바나의 시장 점유율이 2035년에는 보수적으로 봐도 10%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회사가 되는 거죠. 5배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요. 2%에서 10%로. 와, 시장이 워낙 크니 점유율 조금만 늘어도 엄청나군요. 마지막으로 위협, threats,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위험 요인으로는 역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특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직접 인증 중고차, CPO, Certified Pre-Owned 사업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판매 채널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건 카바나에게 잠재적으로 상당히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나 자금력 면에서 만만치 않으니까요. 제조사들의 직접 진출. 그건 좀 신경 쓰이겠네요. 자, 이렇게 수엇 분석으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카바나가 구체적으로 가치사슬, 밸류체인상에서 즉 중고차를 매입해서 상품화하고 고객에 판매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혁신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카바나의 가치사슬 혁신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전통적인 중고차 딜러의 가치사슬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크게 보면 차량 매입, 상품화, 재정비, 판매 및 배송 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카바나는 이 모든 단계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했나요? 핵심적인 혁신 포인트가 뭘까요? 가장 큰 혁신 중 하나는 역시 판매 단계에서의 비용 구조 파괴입니다. 전통 딜러들은 고객들이 직접 와서 차를 볼 수 있도록 도시의 좋은 위치에 비싼 땅을 빌리거나 사서 번듯한 전시장을 지어야 했고 또 많은 영업사원들을 고용해서 고객을 응대해야 했죠. 이게 다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렇죠. 땅값, 건물값, 인건비 만만치 않죠. 그런데 카바나는 이걸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전시장을 대체하고 표준화된 정보와 프로세스가 영업사원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하죠. 물론 고객 응대 인력은 있지만 전통 딜러만큼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절감한 막대한 비용을 차량 가격을 낮추는 데 쓰거나 혹은 7일 환불 보장이나 편리한 배송 서비스 같은 고객 혜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 혁신이죠. 무점포 영업을 통한 비용 절감과 고객 혜택 전환. 알겠습니다. 또 다른 혁신은요? 또 하나 중요한 혁신은 상품화, 재정비 단계에서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카바나는 전국 주요 거점에 자체적인 대규모 재정비 센터, IRC를 운영하면서 매입한 중고차를 검사하고 수리하고 세차하고 사진 촬영하는 이 모든 과정을 최대한 표준화하고 효율화하는 데 집중 투자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듯이 말이죠. 아하, 재정비 과정을 공정화했다는 거군요. 네, 이를 통해 차량 한 대를 상품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즉 원가 자체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계속 향상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프리스 증권 보고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언급했던 비용 레버리지 효과의 핵심입니다. 판매 관리비뿐만 아니라 원가 구조 자체를 개선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비용 레버리지. 앞서 VRO에서도 잠깐 언급됐었는데, 그러니까 판매 비용도 줄이고 만드는 비용 원가도 줄여서 전체적으로 이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처음 공장을 짓는 데는 큰 돈이 들지만 일단 짓고 나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점점 줄어들어잖아요.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생산량이 늘어나니까요. 그러면서 매출이 늘 때 이익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죠. 카바나나 바로 그런 규모의 경제와 운영 효율화를 통해 중고차 유통산업에서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비용 구조를 완전히 깨트린 거죠. 와, 정말 혁신적이네요. 전통산업의 비효율화를 기술과 시스템으로 돌파하는 전형적인 모습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바나를 단순한 중고차 판매 업체가 아니라 기술 기업, 플랫폼 기업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오늘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됐지만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카바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높은 목표 주가, 무려 $475라는 숫자를 제시했을까요? 당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정말 파격적인 목표가였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숫자였죠. 네, 여기에는 분명 카바나의 미래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 혹은 확신이 깔려 있다는 건데 도대체 그 근거를 뭘로 본 걸까요? 그냥 느낌이 좋다 이건 아닐 테고 뭔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제프리스는 단순히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제시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분석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논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성장성 측면에서 아주 공격적인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어떤 전망이었죠? 제프리스는 자체적으로 카바나 웹사이트의 트래픽이나 등록된 매물 정보 같은 공개된 데이터들을 아주 면밀하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 이른바 웹 스크레이핑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5년 3분기에는 카바나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5%나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내놓은 겁니다. 45% 성장 예측이요? 엄청난데요. 네, 연간 성장률로도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나 추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카바나가 운영하는 재정비 센터, IRC들의 주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물리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카바나가 차를 팔고 싶어도 재정비 능력이 부족해서 못 파는 일종의 생산 병목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분기 동안 이 생산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이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가파른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즉 성장의 발목을 잡던 제약 요인이 풀리면서 본격적인 성장이 가속화될 거라는 논리죠. 아, 공급 능력이 수요를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생산성 향상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거라는 예측이네요. 알겠습니다. 성장세가 가파를 거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수익성은요? 아무리 많이 팔아도 돈을 못 벌면 의미가 없잖아요. 카바나가 그동안 계속 적자였던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봤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제프리스가 카바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또 다른 핵심 포인트입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비용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전망 때문이죠. 비용 레버리지 효과의 본격화. 네. 카바나는 그동안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 지출 때문에 판매 관리비, 흔히 SG&I,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라고 부르는 이 고정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적자의 주요 원인이었죠. 그런데 카바나는 이 SG&A를 줄이는데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매하는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SG&A 비용을 2035년까지 $1,000 이상 낮추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차량 한 대당 고정비를 $1,000 이상 줄인다. 쉽지 않은 목표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정 비용이 크게 줄어들면 이익은 그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매출 10% 늘 때 이익은 20%, 30%씩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운영 레버리지 효과.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커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프리스는 카바나가 바로 이 운영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향후 EBITDA 마진, 즉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에 영업이익률을 매우 큰 폭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 겁니다.
EBITDA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얼마나 현금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 중 하나죠. 아, 그렇군요. EBITDA는 본업에서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알겠습니다. 결국 제프리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그들은 카바나를 더 이상 마진이 박하고 변동성이 큰 전통적인 중고차 소매업체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강력한 기술력과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성과 잠재적인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한 거죠.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했다. 네. 그리고 그들의 목표 주가 475달러는 2035년에 카바나가 미국 중고차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제프리스 스스로도 보수적이라고 표현한 가정 아래에서 산출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카바나가 그 이상의 성장을 보여준다면 목표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죠. 와, 10% 점유율도 보수적으로 본 거라면 정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 제프리스의 분석은 우리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카바나라는 기업을 평가할 때 단순히 자동차 판매 회사라는 낡은 틀에 가둬두고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처럼 기존 산업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 기업의 렌즈로 봐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네, 오늘 정말 카바나라는 기업에 대해서 뭐랄까 거의 해부하듯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제 좀 그림이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분석 내용을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제프리스가 카바나를 그토록 높게 평가하고 파격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한 배경에는 이 회사를 단순히 중고차를 잘 파는 곳이 아니라 기술을 기반으로 거대한 전통산업인 중고차 시장을 파격적으로 혁신하는 게임 체인저, 즉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봤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카바나는 이제 단순히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 먼저 진입한 선점자의 위치를 넘어서 앞서 우리가 VREO 분석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 효율적인 재정비, 물류 시스템,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낸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무기로 경쟁사와의 격차를 점점 더 벌이면서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경쟁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경제적 해자, 성주의를 둘러싼 깊은 모처럼 경쟁자들의 침입을 막아주는 그런 강력한 경쟁 우위를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워렌 버핏이 아주 강조하는 개념이죠. 그렇다면 카바나는 이 강력한 해자를 기반으로 단순히 중고차 판매에만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카바나는 수백만 명의 고객 기반과 그들의 차량 구매 및 이용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활용한다면 앞으로 중고차 매매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 금융이나 리스 상품을 직접 제공하거나 자동차 보험 판매 혹은 차량 정비나 보증, 워런티 서비스 같은 연관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 보험, 정비, 보증까지 정말 자동차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카바나는 단순히 차를 한번 팔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겠죠. 이것이 카바나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카바나라는 기업 하나를 통해 이렇게 다양한 비즈니스 분석 틀을 적용해보고 또 거시 환경부터 산업 경쟁, 내부 역량, 전략, 재무 전망까지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신 청취자, 당신에게 생각해볼 만한 마지막 질문이나 화두를 하나 던져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카바나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음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같은 단기적인 숫자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 너머에 있는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바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통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과 파급 효과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만약 카바나가 정말 기술과 데이터를 무기로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중고차 유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다면, 그래서 중고차 업계의 아마존 같은 존재가 된다면 그 다음 차례는 과연 어떤 전통 산업이 될까요?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것인가? 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 기반의 파교적 혁신이 계속해서 확산될 때 우리 소비자들의 삶은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편리함이라는 혜택 이면에는 또 어떤 대가나 문제점들이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 산업 생태계에서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에게는 이 거대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카바나의 사례를 보면서 이런 더 큰 질문들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카바나라는 개별 기업 분석을 넘어서 우리 시대의 거대한 변화 흐름을 읽는 통찰까지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로 부탁합니다.